며느리의 불륜 상대, 시아버지의 옛 제자였다. 챕터 1. 믿음의 집. 영수는 아침마다 창가에 서서 햇살을 받는 것이 습관이었다. 72의 나이가 믿기지 않을 만큼 허리는 곧았고 손끝은 여전히 단단했다. 평생 교단에서 분필을 잡았던 그 손이었다. 35년을 교사로 살았다. 수많은 아이들을 가르쳤고 그들이 어른이 되어 사회로 나가는 모습을 지켜봤다. 그것이 그의 자랑이자 보람이었다. 퇴직 후 삶은 조용했다. 아들 민호가 장가를 들었고 며느리 서연이 들어왔다. 처음엔 어색했다. 낯선 여자가 자신의 집에 산다는 게 쉽지 않았다. 하지만 서연은 달랐다. 그녀는 아침마다 영수의 방문을 두드렸다. 아버님 주무셨어요? 혈압약 챙기셨어요? 매일 같은 시간, 매일 같은 목소리였다. 서연은 영양제를 손에 쥐어주고 물 한 잔을 따뜻하게 데워 건넸다. 병원 갈 때는 항상 함께 갔다. 진료실 앞에서 기다리고 의사의 설명을 꼼꼼히 메모했다. 동네 사람들은 입을 모았다. 김 선생님, 며느리 복 타고나셨네요. 요즘 같은 세상에 저런 며느리가 어디 있습니까? 영수도 그렇게 믿었다. 자신은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아들을 잘 키웠고 며느리를 잘 만났다고. 이 집은 안전하다고. 늙어서도 외롭지 않을 거라고. 어느 저녁이었다. 서연이 따뜻한 차를 들고 영수의 서재로 들어왔다. 영수는 옛날 학생들의 사진을 보고 있었다. 졸업앨범, 수학여행 사진, 스승의 날 카드들. 그의 보물이었다. 아버님은 정말 훌륭한 선생님이셨나 봐요. 서연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영수는 빙그레 웃었다. 훌륭한 건 아니지. 그냥 최선을 다했을 뿐이야. 그 학생들 중에 지금도 연락하는 사람 있어요? 가끔. 명절 때 전화 오는 녀석들이 있지. 대부분 잘 살더구나. 그날 밤 영수는 오랜만에 편히 잠들었다. 사람 잘 키운 보람이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 집은 따뜻하다는 안도감 속에서. 하지만 그는 몰랐다. 그 따뜻함 뒤에 숨겨진 차가운 계산을. 그 헌신 뒤에 감춰진 냉혹한 계획을. 챕터 2. 낯익은 뒷모습. 그날도 평범한 화요일이었다. 영수는 서연과 함께 종합병원에 갔다. 정기검진 날이었다. 대기실은 사람들로 가득했다. 노인들이 대부분이었다. 영수는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며 창밖을 바라봤다. 그때였다. 복도 끝에서 누군가가 걸어오고 있었다. 남자였다. 30 후반쯤 돼 보였다. 낡은 가방을 어깨에 맨 모습, 조금 구부정한 걸음걸이, 왼손으로 머리를 극적이는 버릇까지. 영수의 심장이 덜컥했다. 저 뒷모습. 어디서 봤지? 남자가 가까워졌다. 영수는 그의 얼굴을 보려 했지만 남자는 고개를 돌린 채 다른 쪽 복도로 사라졌다. 순간적인 일이었다. 하지만 영수의 가슴 속엔 뭔가 걸렸다. 설명할 수 없는 기시감이었다. 아버님, 왜 그러세요? 서연의 목소리에 영수는 정신을 차렸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아는 사람 같아서. 누구요? 서연의 표정이 묘하게 굳었다. 아주 잠깐이었지만 영수는 그걸 놓치지 않았다. 글쎄, 착각인가 보다. 검진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에서 서연이 먼저 말을 꺼냈다. 아버님, 아까 그 사람. 아실 리 없어요. 응? 누구? 복도에서 본 남자요. 제가 아는 사람인데 보험 설계사예요. 요즘 제가 보험 상담받고 있거든요. 영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다. 서연은 왜 굳이 설명을 했을까? 영수가 묻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보험 설계사가 왜 병원 복도를 그렇게 급하게 지나갔을까? 며칠이 지났다. 영수는 그 남자의 뒷모습이 자꾸 떠올랐다.
밤마다 오래된 졸업 앨범을 꺼내봤다. 수백 명의 얼굴들. 그중 하나가 분명히 그 남자였다. 확신은 없었지만 느낌은 강했다. 어느 날 저녁 영수는 서재에서 오래된 사진을 정리하고 있었다. 1995년 졸업생 사진. 그때 그의 손이 멈췄다. 뒷줄 왼쪽에서 세 번째. 박준호. 그 이름이 눈에 들어왔다. 박준호. 맞아. 준호였어. 기억이 돌아왔다. 조용하고 성실했던 학생. 집안이 어려워서 장학금으로 학교를 다녔던 아이. 영수는 그 학생을 각별히 챙겼었다. 졸업 후 소식이 끊겼지만 좋은 사람이 됐으리라 믿었다. 그런데 왜 병원에서? 왜 서연이 아는 사람이지? 영수는 사진 속 준호의 얼굴을 오래 바라봤다. 그때는 몰랐다. 그 학생이 30년 후 자신의 삶에 어떤 그림자를 드리울지. 챕터 3. 숨겨진 메시지. 어느 목요일 오후였다. 영수는 거실 소파에 앉아 신문을 읽고 있었다. 서연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평온한 오후였다. 그때 서연의 휴대폰이 울렸다. 띠링. 서연은 손을 씻지도 않고 급히 전화기를 집어들었다. 화면을 보자마자 표정이 굳었다. 그녀는 재빨리 메시지를 지웠다. 그 모든 과정이 2초도 채 안 걸렸다. 하지만 영수는 봤다. 신문 너머로 그 모습을 똑똑히 봤다. 왜 저렇게 급하게 지우지? 며칠 후 비슷한 일이 또 일어났다. 이번엔 저녁 식사 직후였다. 서연의 휴대폰이 또 울렸다. 그녀는 화장실로 가져갔다. 한참을 나오지 않았다. 영수는 그냥 지나칠 수 없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이 샤워를 하는 동안이었다. 영수는 평소엔 절대 하지 않을 일을 했다. 거실 탁자 위에 놓인 서연의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손이 떨렸다. 이건 옳지 않다는 걸 알았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화면을 켰다. 잠금이 걸려 있지 않았다. 메시지 알림이 떠 있었다. 보낸 사람은 JH. 영수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오늘은 아버님 재우고 바로 나와. 그 아래 이전 메시지들이 보였다. 약 제대로 챙기고 있어. 너무 건강해지면 곤란해. 다음 주 병원 검사 결과 나오면 바로 알려줘.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네. 조금 더 서두르자. 영수는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손이 떨렸다. JH. 박준호. 분명했다. 그런데 왜? 무슨 약? 무엇을 서두른다는 걸까? 샤워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영수는 재빨리 휴대폰을 원래 자리에 놓고 신문을 펼쳤다. 서연이 나왔다. 머리를 말리며 환하게 웃었다. 아버님 아침 드셨어요? 약은요? 먹었어. 영수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다. 서연이 눈치챘을까? 그녀는 알아채지 못한 듯 했다. 아니, 알아챘지만 모른 척 했을 수도 있었다. 그날 밤 영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며느리를 의심하는 자신이 초라했다. 하지만 그 메시지들은 분명했다. 뭔가 잘못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엔 자신의 옛 제자가 있었다. 아직은 확신할 수 없어. 좀 더 지켜봐야 해. 영수는 스스로를 타일렀다. 하지만 가슴속 불안은 점점 커져만 갔다. 챕터 4. 제자의 고백. 영수는 결심했다. 직접 만나야겠다고. 준호를. 그 학생이. 일주일 동안 서연의 행적을 지켜봤다. 매주 수요일 오후 그녀는 집을 나섰다. 친구 만나러 간다고 했지만 영수는 알고 있었다. 어느 수요일 저녁, 영수는 준호의 번호를 알아냈다. 서연의 휴대폰에서 JH로 저장된 번호였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익숙한 목소리였다. 영수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
준호야. 나 김영수 선생이다. 전화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다. 숨소리만 들렸다. 그리고 나서 준호의 목소리가 떨리며 나왔다. 선생님, 내일 저녁 6시 역 앞 소주집에서 보자. 꼭 나와라. 영수는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 더 이상 말을 이어갈 자신이 없었다. 다음 날 저녁 역 앞 소주집. 영수는 먼저 도착해 구석자리에 앉았다. 소주 한 병을 시켰다. 손이 떨려서 잔을 제대로 들 수가 없었다. 문이 열렸다. 준호가 들어왔다. 30년 만에 재회였다. 학생이었던 소녀는 이제 중년 남자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 눈빛은 여전히 똑같았다. 조금 겁먹은 듯한,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듯한. 선생님. 준호는 고개를 숙인 채 자리에 앉았다. 영수는 소주잔을 그의 앞에 밀어냈다. 마셔. 그리고 말해봐. 내 며느리와 무슨 관계냐? 준호는 잔을 들었다. 단숨에 비웠다. 그리고 나서 한참을 입을 열지 못했다. 영수는 기다렸다. 서두르지 않았다. 교사 시절 늘 그랬듯이. 죄송합니다. 그게 대답이냐? 저는 서연 씨를 사랑합니다. 영수의 손이 멈췄다. 사랑. 그 단어가 귀에 꽂혔다. 사랑이라고? 내 며느리를? 선생님. 저는 이미 이 집 사람이에요.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영수는 소주잔을 내려놓았다. 손이 너무 떨려서 잔이 탁자에 부딪히며 소리를 냈다. 민호는? 내 아들은 어디 있냐? 민호 형은 1년 전에 집을 나갔습니다. 서연 씨와 저를 알고 나서요. 영수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1년 동안 아무것도 몰랐다는 말인가? 아들이 집을 나간 것도, 며느리가 다른 남자와 함께 있다는 것도. 왜 나한텐 아무 말도 안 했지? 준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영수는 알았다. 이미 답을 알고 있었다. 자신이 알면 안 됐던 것이다. 이 집에서 자신은 이미 불필요한 존재였다. 아니, 방해물이었다. 선생님,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영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다. 준호의 사과도 변명도 필요 없었다. 그는 지갑을 꺼내 돈을 탁자 위에 놓았다. 준호야. 네, 선생님. 내가 너를 잘못 가르쳤구나. 그렇게 말하고 영수는 소주집을 나섰다. 뒤에서 준호가 울먹이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다. 돌아봐선 안 됐다. 챕터 5. 설계된 가족. 집으로 돌아온 영수는 곧장 서재로 갔다. 서연은 부엌에서 저녁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평소처럼 평온한 얼굴이었다. 영수는 그녀를 보며 소름이 돋았다. 어떻게 저렇게 태어날 수 있을까? 영수는 서랍을 뒤지기 시작했다. 뭔가 있을 것 같았다. 증거가, 진실이. 그의 손이 오래된 서류 봉투에 닿았다. 먼지가 쌓인 봉투였다. 하지만 봉인은 최근에 뜯어진 흔적이 있었다. 영수는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여러 문서가 들어 있었다. 유언장 초안, 생전 증여계약서, 보험 수익자 변경 신청서. 영수는 한 장 한 장 넘겨봤다. 손이 떨렸다. 모든 서류에 같은 이름이 적혀 있었다. 박준호. 수익자 박준호. 증여 대상자 박준호. 유언 집행인 박준호. 이게 뭐야? 영수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 순간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아버님, 그거 왜 보세요? 서연이었다. 그녀는 문 앞에 서 있었다. 표정이 차갑게 굳어 있었다. 평소의 따뜻한 미소는 온데간데 없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영수는 서류를 들어보였다. 서연은 한숨을 쉬었다.
알고 계셨으면 좀 더 편하셨을 텐데. 편하다고? 이게 편한 일이냐? 아버님은 이제 오래 사실 필요 없어요. 그 말은 너무나 담담했다. 감정이 없었다. 마치 날씨 이야기하듯. 영수는 뒷걸음질 쳤다. 너희가 뭘 한 거냐?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기다렸을 뿐이에요. 아버님 건강이 나빠지길. 자연스럽게요. 그럼 그 약들은 정확히 필요한 것만 드렸어요. 너무 건강하시면 곤란하니까요. 준호 오빠가 보험 설계사잖아요. 이런 거 잘 알아요. 영수는 무릎이 꺾이는 것 같았다. 그녀의 헌신, 그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 치밀한 계획의 일부였다. 자신의 건강 상태를 관리하고 재산을 설계하고 마지막 순간을 기다리는. 민호는 내 아들은 알고 있느냐? 알았으니까 나갔죠. 그 사람은 전부 포기했어요. 아버님도 재산도 전부요. 서연은 서류들을 집어들었다. 영수의 손에서 빼앗듯이. 아버님, 이제 푹 쉬세요. 약 잘 드시고. 저희가 끝까지 모실게요. 진짜로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 방을 나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너무나 크게 들렸다. 영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평생을 살아온 이 집에서 이제 자신은 손님도 아니었다. 곧 사라질 존재였다. 챕터 6. 아들의 선택. 영수는 아들을 찾아야 했다. 민호가 어디 있는지는 몰랐지만 방법은 있었다. 오래된 주소록을 뒤졌다. 민호 친구들의 번호가 적혀 있었다. 하나씩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혹시 민호 연락처 알아요? 대부분은 모른다고 했다. 몇몇은 연락이 끊겼다고 했다. 하지만 마지막 번호에서 희망이 보였다. 아, 선생님. 민호 형 지금 고시원에 있어요. 제가 주소 보내드릴게요. 다음 날 영수는 서연 몰래 집을 나섰다. 고시원은 역 근처에 있었다. 낡은 건물 4층. 좁은 복도를 지나 민호의 방 앞에 섰다. 문을 두드렸다. 누구세요? 나다, 민호야. 긴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문이 열렸다. 민호가 서 있었다. 수염이 덥수룩하고 눈가에 다크서클이 짙었다. 영수의 아들은 이렇게 초라한 모습이 되어 있었다. 아버지, 들어가도 되겠니?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방은 좁았다. 침대와 책상만 겨우 들어갈 정도였다. 영수는 책상 의자에 앉았다. 왜 나간 거냐? 민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침대 끝에 앉아 손을 비볐다. 서연이와 그 남자에 대해 알고 있었니? 알았어요. 알았다고. 그런데 왜 아무 말도 안 한 거냐? 뭐라고 말해요? 제 아내가 다른 남자 만난다고. 그게 아버지. 제자라고. 말해봤자 아버지만 힘드실 거 아니에요. 영수는 한숨을 쉬었다. 민호의 눈엔 이미 생기가 없었다. 포기한 사람의 눈빛이었다. 그럼 이대로 두고 볼 거냐? 그들이 뭘 계획하고 있는지 알고 있니? 알아요. 알면서도 가만히 있었다는 거냐? 민호는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아버지, 전 그냥 나가주는 게 편해요. 싸우기 싫어요. 진실 밝히기도 싫어요. 그냥 모른 척하고 싶어요. 영수는 아들의 얼굴을 오래 바라봤다. 이 남자가 정말 자신의 아들인가? 언제부터 이렇게 나약해진 걸까? 민호야, 나는 내 아버지다. 그리고 나는 곧 죽을 사람이야.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사실이야. 그들이 원하는 게 그거잖니. 내가 빨리 사라지길. 그리고 너는 그걸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있어. 민호는 고개를 숙였다.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다. 영수는 천천히 일어났다. 더 할 말이 없었다. 아들은 이미 선택을 했다. 진실보다 편안함을.
책임보다 도피를. 민호야. 네. 너는 내 아들이지만 이제 나는 너를 믿을 수 없구나. 영수는 문을 열고 나갔다. 뒤에서 민호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돌아보지 않았다. 돌아봐선 안 됐다. 챕터 7. 마지막 수업. 영수는 결심했다. 마지막 수업을 해야겠다고. 교사로서의 마지막 가르침을. 그는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준호야, 집으로 와라. 할 얘기가 있다. 선생님, 제가 가도 될까요? 와야 한다. 이건 명령이다. 준호는 다음 날 저녁에 왔다. 서연은 외출 중이었다. 영수는 거실에 준호를 앉혔다. 차 대신 물 한 잔을 건넸다. 선생님, 말하지 마라. 들어라. 영수는 조용히 말을 이어갔다. 마치 교단에 서 있는 것처럼. 나는 너를 기억한다. 조용하고 성실한 학생이었지. 집안이 어려워서 힘들어했던 너를 내가 챙겼어. 장학금 신청도 도와주고 추천서도 써줬지. 준호는 고개를 숙였다. 그때 내가 너한테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냐? 사람은 배운 대로 산다고 하셨어요. 맞아. 사람은 배운 대로 산다. 그런데 준호야, 너는 나한테 뭘 배웠니? 준호는 대답하지 못했다. 영수는 계속 말했다. 나는 너한테 정직을 가르쳤어. 책임을 가르쳤어. 약한 사람을 돕는 법을 가르쳤어. 그런데 지금 너는 뭘 하고 있니? 죄송합니다. 미안하단 말로 끝날 일이 아니야. 너는 내 제자였어. 내가 믿었던 학생이었어. 그런데 너는 내 며느리와 공모해서 나를 없애려고 하고 있어. 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선생님, 저는 그냥 서연 씨를 사랑했을 뿐이에요. 처음엔 그게 다였어요. 하지만 점점 깊어지면서 사랑이 모든 걸 정당화해 주진 않아, 준호야. 사랑한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을 해쳐도 된다는 뜻이 아니야. 영수는 서재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왔다. 준호에게 건넸다. 이게 뭐예요? 새로운 유언장이야. 어제 변호사 사무실에서 공증 받았어. 준호는 봉투를 열어봤다. 내용을 읽으면서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모든 재산을 장학재단으로. 그래. 너희 같은 학생들을 돕는 데 쓰일 거야. 집안이 어렵지만 꿈이 있는 학생들. 진짜 배움을 원하는 학생들. 선생님, 이게 내 마지막 수업이야, 준호야. 사람은 배운 대로 산다. 너는 내게 잘못 배웠어. 아니, 내가 너를 잘못 가르쳤구나. 그게 내 책임이야. 영수는 천천히 일어났다. 준호는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선생님, 용서해 주세요. 제발. 용서는 내가 할 일이 아니야. 그건 내가 내 자신에게 해야 할 일이지. 영수는 방으로 들어갔다. 문을 닫았다. 밖에서 준호가 우는 소리가 한참 들렸다. 그리고 조용해졌다. 준호가 떠난 것이다. 챕터 8. 제자의 이름으로 남은 것. 그로부터 석 달이 지났다. 영수는 조용히 세상을 떠났다. 자연사였다. 아무도 놀라지 않았다. 72의 나이, 건강이 좋지 않았던 노인의 평범한 죽음이었다. 장례식장은 조용했다. 몇몇 옛 동료 교사들이 왔다. 동네 사람들도 몇 명 왔다. 서연은 상주석에 앉아 눈물을 흘렸다. 효부 며느리의 마지막 연기였다. 준호는 장례식장 밖에서 서성였다. 들어가지 못했다. 안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다. 그는 멀리서 영수의 사진만 바라봤다. 사진 속 영수는 환하게 웃고 있었다. 장례식이 끝나고 유언장이 공개됐다. 변호사가 서류를 읽어내려갔다. 고인의 뜻에 따라 모든 재산은 김영수 교육장학재단으로 이전됩니다. 집은 매각 후 기금으로 편입되며
예금과 보험금 역시 전액재단에 기부됩니다. 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준호는 고개를 떨구었다. 그들이 계획했던 모든 것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이건 말이 안 돼요. 전 며느리예요. 가족이에요. 서연이 소리쳤다. 하지만 변호사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유 원장은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고인의 명확한 의사이며 이의를 제기하실 수 없습니다. 민호도 그 자리에 있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예상했던 일이었다. 아버지가 무엇을 선택할지 알고 있었다. 장례식이 완전히 끝난 후 준호는 영수의 사진 앞에 섰다. 오랫동안 서 있었다. 눈물이 흘렀다. 선생님, 제가 말이 나오지 않았다. 사과도 후회도 이제 의미 없었다. 영수는 떠났고 마지막 가르침을 남겼다. 사람은 배운 대로 산다. 그리고 배운 대로 책임을 진다. 석 달 후 김영수 교육장학재단이 정식으로 설립됐다. 첫 번째 장학생 선발이 시작됐다. 집안이 어렵지만 배움에 열정이 있는 학생들. 준호처럼. 재단 사무실 벽에는 영수의 사진이 걸려 있었다. 그 아래 문구가 새겨져 있었다. 사람은 배운 대로 산다. 설립자 김영수. 서연과 준호는 결국 헤어졌다. 돈이 없어지자 사랑도 사라졌다. 그들의 관계는 처음부터 거짓 위에 세워진 것이었다. 진실이 드러나자 모든 것이 무너졌다. 민호는 아버지의 무덤을 자주 찾았다. 처음엔 죄책감 때문이었다. 하지만 점점 그 의미가 달라졌다. 아버지가 보여준 마지막 가르침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어느 봄날, 민호는 무덤 앞에서 조용히 말했다. 아버지, 이제야 알 것 같아요. 왜 그런 선택을 하셨는지. 재산이 중요한 게 아니었죠. 사람이 중요했던 거. 올바름이 중요했던 거. 바람이 불었다. 벚꽃잎이 흩날렸다. 민호는 고개를 숙이고 절을 올렸다. 저도 이제 배운 대로 살겠습니다. 영수의 묘비에는 간단한 문구만 새겨져 있었다. 평생 교사 김영수. 나는 마지막까지 교사였다.